많은 분들이 최근 이해훈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많은 걱정과 의견이 있으신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이 상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여러분께 전달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사건을 보면 국민의힘이 얼마나 궁지에 몰렸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탕평 인사를 발표하고 국힘이 그녀를 제명하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과거 녹취록과 갑질 폭로가 터져 나왔습니다. 참으로 투명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녀가 여전히 보수의 품 안에서 비위를 맞추고 있었다면 이런 기록들이 세상 구경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민주당 지지층의 도덕적 결벽증을 공략하기 위해 국힘이 비겁한 정치적 미끼를 던진 것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폭로가 오히려 국민의힘의 민낯을 까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직 보좌관들의 갑질 증언을 보십시오. 회관에서는 너무 흔한 일이라며 자기들끼리 갑질의 양대 산맥을 평론하고 있습니다. 호감과 갑질은 분명 용납될 수 없는 일이고 이 후보자가 책임지고 소명해야 할 대목이지만 정작 본인들이 5번이나 공천을 주고 삼선까지 시켰던 인물을 이제 와서 인성 미달이라 공격하는 국힘의 모습은 그야말로 자의 공갈이나 다름없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일침대로 자신들이 10년 넘게 공들여 키운 정치인을 장관 임명 며칠 만에 쓰레기로 만드는 그들의 위선에 기가 찰 뿐입니다. 이런 진흙탕 싸움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시선은 오직 미래와 능력을 향해 있습니다. 김남준 대변인이 밝힌 것처럼 이번 인사는 진영 논리에 매몰된 과거의 정치를 끝내겠다는 선언입니다. 필요하다면 국정기조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레드팀까지 품어서라도 국가적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내 반발과 외부의 파상 공세를 감수해야 하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계산기만 두드리는 구태 정치와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실익을 위해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일부 논란으로 인해 혁신이 필요한 시점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비주류와 외부 인재를 과감히 등용하는 이재명식 인사 실험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국힘이 이토록 발작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부가 괴멸 직전인 상황에서 보수 진영의 인재들이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에 매료되어 탈출하는 것이 죽기보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해훈 논란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보수 정당의 선택적 도덕성을 심판하는 전장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정치가 이 위선적인 프레임을 어떻게 깨부술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해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건 취향의 문제라고 평가했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면 콜할 거냐? 이해훈을. 안 해요. 저 같으면. 저는 싫어요. 취향의 문제라고요. 후보자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일을 잘하느냐 여부인데 이해훈 후보자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해훈 씨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저는 퀘스천 마크. 특히 녹취를 통해 공개된 의원실 인턴 직원에 대한 태도는 장관직에 맞지 않는 모습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일하는 아래 사람한테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 일 잘 못해요, 원래. 이 후보자와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이기도 한 유 전 이사장은 이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없다고 볼 수는 또 없죠. 네. 결국 유 전 이사장은 청문회를 봐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엄으로부터 당이 완전히 절연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당대표께서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심기일전에서 적어도 계엄을 합리화하거나 옹호하는 듯한 발언은 더 이상 우리 당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니 뭐 저 얘기를 갑자기 인제 와서 합니까? 원래 엄청나게 빨리 했었어도 모자랄 판에. 그렇지만 자, 이 시점에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얘기를 하는 겁니까? 때가 왔지 않습니까? 아, 무슨 때가 왔습니까? 선거의 때가 왔죠. 아마 본인은 지금 답답하고 아마 지금 환장할 거예요, 저 속으로. 왜냐하면 정당 지지율은 지금 개판이잖아요. 지지율 격차가 너무, 특히 서울 같은 경우 크지요. 근데 자기는 좀 나오거든. 개인으로 양대로 붙으면 좀 나오거든. 근데 저놈의 당은 장동혁이 말을 들을 생각을 전혀 안 하는 상황이고, 또 거기다가 본인은 또 지금 사법 리스크가 걸려 있잖아요.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이놈의 국민의힘이 바뀌지 않으면 본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측면들이 꽤 강한 거죠. 전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 반전을 하기 위해서 오늘 저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저는 오세훈 스타일의 전면전을 할 스타일은 아니다. 그쵸. 아웃박스 한번 툭툭 쳐보고 자기 이미지 만들고 돌아서면서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장동혁이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꽤 강하지 않는가? 장동혁 대표 무시 전략으로 지금 가는 것 같고요. MB를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걸림돌이라고 그랬어요. 한동훈이 걸림돌이라고 정확히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좋아 통합은 좋은데 징계할 걸 징계하고 가야지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장동혁 입장에서는 한동훈은 같이 병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를 쳐내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선상에서 내가 얘기하는 계획표가 시작이 되는 거지, 한동훈과 같이 가는 계획표는 내 계획엔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만약에 이런 계획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오세훈, 당신 예선에서 경선에서 떨어뜨릴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저 당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의 쓰러져가는 상황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세훈 시장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 무시하겠다. 그리고 나는 나경원과 손잡고 가겠다. 이런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싱크 들어보죠. 계엄이나 탄핵이나 헌재 결정에 대해서 제 입장이 달라진 바도 없고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에 대해서 저에게 계속적인 입장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네. 왜 올라 그러죠? 지금 긁혔어. 오세훈이한테 세게 긁혔네. 거의 울기 직전인데요. 오 네. 시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은 일부 극소수 주장에 휩쓸리지 않고 상식과 합리를 바탕으로 한 국민 대다수의 바람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당이 과감하게 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뭔 소리야. 나는 더 이상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너 왜 그래? 이제 이러면서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2024년 12월 3일 당시 본회의장에서 나는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했고 찬성 표결도 했어. 그러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판명 결정에 대해서도 존중해. 따라서 계엄에 대한 내 입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묻는 것은 옳지 않아. 우리에게는 국민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쇄신이 필요해. 가장 중요한 쇄신은 인적 쇄신이야. 나는 새 인물로 파격적인 공천 혁신을 하겠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오세훈이 제일 먼저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5호선이나 있는 5호선에 도전하고 있는데. 근데 오세훈 몰아내고 내세우는 사람이 오세훈보다 더 최악인 나경원인 거죠. 이게 장동혁의 속내이자 한계인 거죠. 근데 지금 나경원 의원 측에서 이번에 당원 70% 여론조사 비율 끌고 가는 걸 밀어붙이고 중점으로 있죠 했는데 지금. 발언 있겠습니다. 네, 방금 대표께서도 신천지 특검에 포함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만 모두 아시다시피 각종 선거 국면에서 신천지의 정치 개입 의혹은 반복적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천지가 통일교가 정치 사회적 해악을 미친 것에 비해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일교 특검을 하면서 신천지는 빼겠다라고 하면 어떤 국민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이야말로 이렇게 극구 신천지를 빼자라고 한다면 헌법상의 정교분리 원칙의 훼손에 대해서 사실상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야말로 위헌정당 해산 사유입니다. 지난 주말에 나라 밖의 여러 사건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접하셨을 텐데 우리를 둘러싼 국제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확고한 결의 작전을 벌여 베네수엘라를 급습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 압송해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표면적인 체포 사유는 국제 마약 범죄 조직의 척결입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진출해서 원유 생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이번 작전의 목표가 베네수엘라 원유와
에너지 패권 장악 그리고 공급망 패권 장악을 통해서 국제 에너지 물가 통제에 있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서방구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돈로주의, 이런 돈로주의가 최근에 미국의 NSS, 즉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공식화된 바 있는데요. 이런 돈로주의를 공식화해서 콜롬비아, 쿠바 등 주변 반미 성향 국가들에게까지 사실상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봅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과 러시아 및 제3세계와 유럽 일각에서는 국제법 위반 주장을 하고 UN 안보리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국제법이나 주권 면제라는 규범보다 힘의 논리가 국제 질서를 좌우하고 있다는 엄혹한 현실, 다시 말해서 자국 우선주의와 더 나아가 어쩌면 신제국주의적 국제 질서로의 회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냉혹한 국제사회의 현실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옳고 그름의 도덕적 판단에 매달리기보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안에서 경제, 외교, 안보적 힘을 키우면서 국익을 극대화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관리할 전략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번 미국의 군사작전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국제 원유 시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의 안정 그리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완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는 한편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향후 베네수엘라 재건 과정에서 인프라 건설, 정유 에너지 산업 등에서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제적 기회 역시 냉정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 미국의 상황 관리와 베네수엘라 내부의 동력에 따라 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서 중국에 방문하십니다. 이것은 이런 상황에서 특히 매우 중차대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정쟁화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정당으로서 국익을 위해서 실용적으로 철저하게 함께 협조해야 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강력한 한미 동맹의 토대 하에 한반도를 둘러싼 복합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이웃 국가인 중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이고 평화적으로 관리하여 동북아 정세의 불안 요인을 완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상황입니까? 또한 한편 양국 간 물론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한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의 복원을 통해서 지금 침체되어 있는 국내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이다 이렇게 또한 평가합니다. 특히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오판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 고조를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북한에 대한 사전 관리 그리고 충돌 가능성을 낮추는 데도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반도를 둘러싼 섬세한 위기관리 외교가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양안 관계의 평화와 안정적 관리에도 일정 부분
기여함으로써 동북아 전체의 안보 환경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덧붙여서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우크라이나전 종전 시 한로관계 복원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반 구축이라는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이번 방중성과 실현 그리고 그것을 통한 실용 외교의 실현을 위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규범의 시대에서 힘의 시대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국제 정세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안보를 지키면서도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 전략적 사고와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익 앞에 여야 좌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그리고 국가적 번영을 위해서 반드시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지속 가능한 번영 이것을 위해 치밀하게 국제 정세를 분석하고 국익을 지키는 판단력을 키우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첫 실용외교의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한중 관계의 개선을 정말 손꼽아 기다리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이 한중 관계가 기존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우고 다시 정상을 복구해서 앞으로 더 깊고 넓은 한중 관계 발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성남시장 시절에도 베이징을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대통령이 돼서 중국을 방문하고 또 이렇게 재외국민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11월 시진핑 주석께서 11년 만에 국빈 방한 데 이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무려 9년 만에 국빈 방중이라고 합니다. 불과 2달 만에 한중 양국 정상이 상호 국빈 방문한 것은 유례가 없는 첫 번째 일이라고 합니다. 이는 양국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관계를 정상화하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중국 그리고 한국 양국 정부의 엄중한 공통 인식과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한동안 불법 개혁으로 인한 외교 공백이 있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작년 6월 출범 직후부터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하고 외교 정상화 실현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외교 성과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오랜 기간 후퇴해 있었던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한 것은 최대의 성과이자 큰 보람입니다. 다 여러분께서 염원하시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함께해 준 덕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도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양국은 이웃 국가로서 때로는 어려운 시기를 겪기도 했지만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중국은 알리페이와 같은 핀테크 기술을 일상화하고 친환경 정책으로 전기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정말로 많은 변화와 계획을 이뤄냈습니다. 사실 저희 기업으로는
1월 달만 되면 2, 3월에 중국으로부터 미세먼지 분진이 날아오는데 어떡하냐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걱정들을 거의 하지 않게 됐습니다. 거의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죠. 엄청난 발전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제 세계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지만 또 각자가 가진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실버 산업 등 앞으로 협력할 분야도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더구나 중국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더없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저는 지난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실질적으로 복원하고 보다 성숙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저의 답방은 과거 30여 년의 수교 역사를 디딤돌 삼아 양국의 새로운 30년을 설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양국 관계를 보다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려면 중국인들과 일상을 함께하며 삶의 현장에서 교류해온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그리고 조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중 관계가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기간 동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재외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모로 편치 않으셨을 것입니다. 불편할 뿐만 아니라 피해도 컸을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많은 기업들과 교민분들이 떠나시며 제중 한국인 사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도 보면 제중 우리 한인 숫자가 50만을 넘어서다가 지금은 20만 초반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곧 다시 복구되겠지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연대의 정신으로 단합하고 꿋꿋하게 견뎌내며 현재까지 양국 관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금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잘 이어나가고 양국 정부 간의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도약할 무대를 만들고 여러분께서 어디에 계시든 조국 대한민국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늘 체감하실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재외국민 투표의 불편함을 반드시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곳 중국은 광활한 지리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외선거 투표를 위한 투표소가 10곳밖에 설치되지 않아서 많은 불편을 겪으신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들의 주권 행사에 걸림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외선거 제도 개선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국가 간의 우정과 협력을 지탱하는 뿌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중 한인 사회의 화합과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